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자, 환율은 오늘 또 얘기가 나왔는데 또 까놓고 이제 얘기를 합시다. 누가 비웃든지 간에 이제 피곤해서 겸손한 척도 못하겠다. 이제 그냥 또 까놓고 얘기를 뭔 얘기냐면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블로그 하면서 4년 5년 그리고 이제 혼자 보던 것까지 보면 환율 전문가라고 제 나오는 기사에서 나오고 맨날 뭐가 어쩔 거고 하는 사람들 제대로 맞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매달 이렇게 저는 체크를 해갔기 때문에 그리고 큰 흐름에서 이렇게 간다 했는데 제가 다 맞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딴 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 오늘 또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카톡에서 환율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좀 아는 체 하는 사람도 환율은 진짜 며느리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많죠. 왜 그러냐? 환율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시장의 매수 매도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식시장도 사실은 그러지만 특히 환율 시장은 정치가 끼어 있어요. 그걸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정세, 거시경제, 정치, 외교를 뉴스에서 전해주는 거 말고 진짜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가도 틈만 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럼에도 어떤 세상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정치판 외에도 이제 진짜 환율에 영향 미치는 그 나라 국가 경제 펀더멘탈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마스터 플랜이 진행되면서 세상 일이 너무 쉬워졌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환율이라고 제 영상에서 검색을 하면 2년 전, 3년 전 영상들 보세요. 거기에 노하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노하우냐? 마스터 플랜이 딱 시작되는 거 보면서 제가 그죠? 이 환율의 큰 추세선에서 꺾이고 올라가는 거, 나 이때 거의 이때 작도 탔어요, 진짜로 이때 작도 탔어요 이때 여기 제가. 그래서 환율은 아무도 예측하기가 제일 어렵다 하지만 마스터 플랜이 시작되고 2021년, 2022년부터는 세상 쉬워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 흐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세상 쉬워졌냐?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유럽, 영국, 일본이 협조를 하면서 다시 달러의 가치를 재상승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전쟁을 터뜨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뜨리고 일부러 구조적으로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괜찮다, 일시적이다, 안 올릴 거다, 안 올릴 거다 하다 2020년 3월부터 아유 내가 좀 늦었네 이제부터 올려볼까 하는데 바이든이 나와갖고 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 같이 그냥 힘들어도 다 같이 경제 망가져도 도와주자 하는 걸 보고 시작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전 세계 통화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전 세계 환율을 지 맘대로 조정하면서 너 환율 조작국이야 뭐야 하면서 지 맘대로 이제 달러판에서 한번 훅 흘면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애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달러를 쭉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 환율 시장하고 채권 시장부터 해서 자산 시장은 한번 다 죽어봐라 하는 계획이 쭉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은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을 그서 놓는 거예요. 그죠? 이때 그래서 이거 치고 올르는 모습까지 그때 보면서 헬게이트 열렸다 했었네요. 그때 그러니까 치고 딛고 이 몇십 년의 추세선 딛고 뚫고 오르는 거 보면서 끝났다. 이때부터는 작도 탔어요. 그죠? 그래서 쭉 제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거시경제, 국제정세를 보면서 혼자 이제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시장의 감이 있죠. 1300원이 그때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했어요. 사람들이 1300원은 절대 안 넘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저 빼고 아무도 그런 상상을 못하던 때였어요. 일이 터지기 전에 2020년도에는. 그죠? 그래서 설마 환율이 올라도 1300원 위로는 안 오를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 1300원을 만약에 넘으면 제2의 IMF가 왔구나.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게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세계가 위험해 할 때도 1292원이었어요. 환율이. 그때 미국에 가서 달러 스와프 좀 해주세요. 제2의 IMF가 터질까 무서워요. 했던 게 겨우 1292원이었어요. 지금 보면 너무 어이가 없죠? 우습죠? 환율시장도 주식시장처럼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쏠림이에요. 쏠림. 망할 일은 없는데 망한다 하니까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장이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통화스와프 해달라고 벌벌 떠는 거고. 하지만 그때도 코로나 빵 터져서 위험하다 했을 때도 이때인데 그걸 더 넘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국가가 망했다 하면서 마스터 플랜 막 땡기고 달러가 이제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고 이제 우린 다 같이 죽는 건데 우크라이나 막 하면서 세계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뻥 하면서 환시장과 국진이 쏠리면서 우리나라가 1445원 한번 찍습니다. 제가 1455원 앞에 참호를 파놓고 국가에서 막는다고 했어요. 그죠? 진짜로 딱 그 전에 여기서 지금 막죠. 그리고 이제 진정이 돼요. 패닉이 진정이 되면서 쭉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그동안 힘드셨죠? 다시 쭉 떨어져가지고 예전 환율로 1200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들 할 때 저 혼자서만 짚고 올라가요. 마스터 플랜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처음에 깜짝 놀라서 냄비가 끓어 넘치니까 놀라서 열었죠.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불은 계속 끓습니다. 냄비는 올라가죠. 짚고 올라가죠.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한 번씩 이거 떨어질 때마다 1년에 한 2번씩 얘기 나와요. 그래도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예전부터 1350원 넘어가면 오늘 일부러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누구셔? 누가 또 카톡방에서 환율에 뭐 대충 뭐 보고 있는 밴드나 뭐 레버리지나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들라는데 그동안 내 영상 회원 가입만 하고 안 보셨나 봐. 맨날 얘기했는데 좀 서운했어요. 그거 듣고. 지금 날마다 쉬지 않고 환율 얘기 나올 때마다 했는데 그건 안 들으셨나 봐. 전혀.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서운할 게 많이죠, 지금. 제가 워낙에 얘기를 장황하게 길게 자목에 하고 간단하게 요약을 못하니까 들어도 뭐 이게 화자의 문제지 청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겠죠? 한 번 더 말씀을 대충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짚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1,500원을 넘는 거는 요거는 정말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 예전에 IMF가 왔을 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2009년도 IMF 터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제일 난리가 났을 때 1,598원이고요. 이거를 지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중요한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00원까지를 이번에 봤던 거예요. 그래서 1,500원 위에를 제가 보는 상한 밴드로 봤고 1,500원이 넘어가는 때는 언제로 봤냐? 마스터 플랜에 밑에서 고생 하다가 우리나라가 다극화의 어떤 그런 것도 못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면서 달러 종속됐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막 정치 이념 가지고 맨날 죽여라 빨갱이들 극우파들아 하면서 분열되면서 국가 경제가 그 흐름도 못 찾아가 가지고 미국 하자는 대로 중국 척지고 일본처럼 중국에 가장 많은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데도 똥꼬지 피우다가 무너질 때 우리나라도 버티다 무너지면 그때 1,500원 넘을 거라 봤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난 3년 동안 맨 사방에서 나와서 제2의 IMF 등 이번 달에 환율 방어하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 줄 아냐? 그래갖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달러가 없어 망한다 막 뭣도 모르면서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했고 실제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환율 시장을 보는 게 경제를 제대로 거시경제를 못 보고 IMF 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남아서 여기에 정치 이념
당국에 또 경제 잘못 운영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비는 거 봐요. 국민연금 건드는 거 봐요. 완전 그런 식으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모든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압시다. 이제 좀 제가 볼 때 최근 몇 달 사이에 기사가 제대로 환율을 보는 기사가 아주 반갑게 예전에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거시적인 관점을 보는 기사가 하나둘 나오고 있는 게 제 변화를 봐요. 지금 뒤늦게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겪고 세상이 경제판이 변하는 걸 보면서 예전같이 그렇게 허접한 기사를 안 쓰고 제대로 보는 아까 보는 빛난새 기자님처럼 그런 기사들이 하나둘 환율 시장도 나오고 있어요. 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윤석열이 계엄 쳤을 때 그때가 제일 위기였다고 보는데 그때부터 제가 보는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스터 플랜도 깨졌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리고 비상계엄도 넘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고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이 마스터 플랜도 깨지고 하면서 내가 봤던 1,500원 위로 올라가려는 위험은 웬만해서는 다시 안 오겠구나 해서 이때를 고점으로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이메일에 기록도 그래서 남겨놨어요. 기록이 어디 갔나? 없어졌네.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때가 몇 월 며칠이었더라? 아무튼 12월 27일이었어요. 1485원 야간에 찍었어요. 우리가 야간에 그 MDF 시장에서 하는 거 우리 못 쫓아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4월 총선까지 정권 이양이 제대로 평화적으로 이어질 거냐. 마지막 고비다. 제가 이날 회원제로 돌리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도 와가지고 막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라고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 뭐 쪽지를 보내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싫으면 제 채널을 보지 마세요 하고는 닫아버리고 회원제로 돌렸어요. 끝까지 나하고 저기 막 나한테 쪽지 보내고 내 영상 보고 댓글 보고 싶으면 돈 내고 해라 이놈. 그냥 회원제로 다 돌려버리고 그랬습니다. 구독자 그때 다 빠져나갔어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극우가 싫다 밉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보는 세상하고는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이때 이제 뭐 작년 한 해는 뭐 제2의 말어라고 하고 트럼프가 전 세계에 니들이 우리나라를 다 강탈해 갔다. 일부러 달러 니들 환율을 약세를 유도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해 갔다. 특히 아시아, 일본, 대한민국, 대만 잘 들어. 니들은 특히 두고 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말어라고 합의를 해서 일부러 엔화, 원화 약세로 만들 것이다. 아니 강세로 만들 것이다.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이 대놓고 얘기합시다. 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제일 선봉대장으로 나와서 3%, 5%, 10% 1년 내내 작년에 떠들었고요. 저 혼자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4월부터 떠들었죠.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고 작년 10월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해요. 작년 10월에. 그게 뭐냐면 환율 시장에 각 나라의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강세를 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서로. 그냥 자연스러운 법칙에서 환율이 시장의 뜻대로 정해지게 놔두는 걸 원한다라고 베센트가 직접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중앙은행장하고 일본 재무상하고 잡고 그런 공동성명을 그때 뭐였더라? 작년이 아니라 작년 10월이었던가? 맞아요. 10월 맞을 거예요. 그런 성명까지 내줘요. 미국이. 왜 그랬겠어요? 하도 아시아에서 조만간 니네가 관세 때문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 환율을 인위적으로 엔화하고 원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미국을 강탈한다. 그런 얘기 트럼프가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날마다 뭐 우리가 강세가 될 거다 하면서 원화 강세에 배팅을 하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쭉 안정되는 것도 있는데
그 꼴을 지금 미국이 보니까 달러가 너무 약해지죠?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 누가 그래?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원해준 미국 쪽에서 나올 정도예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얘기를 미국이 심지어 했다니까? 그래도 몰라. 그게 뭔 뜻인지도. 그냥 가요. 그러라고 했어요. 여기 짚고 가는 거 봐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1월 달에 2025년도 환율 전망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잘하고 다극화 외교 잘하면은 1,400원과 1,450원 사이. 그거 잘 못하고 트럼프한테 휘둘리게 되면은 1년 내내 1,450원에서 1,500원 사이. 밴드 두 가지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거라 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 예상과 다르게 왔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왔죠. 사람들 생각하고 다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 흐름을 저는 봤을 때 지금 제가 7년 8년 전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는 월급 받은 거랑 뭐랑 해가지고 최소 생활비 남기고 달러로 마지막 환전했을 때가 1,150원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다 달러로 7, 8년째 절대 뭐 날마다 환율 전문가라는 애들이 3년, 4년, 5년 동안 나와서 지금 팔아야 된다 팔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흐름을 보고 작년부터 달러가 붕괴되고 우리도 여기서 막아내는 걸 보고 정권이 바뀌고 또 다극화 외교 하겠다고 나오는 거 보고 이때부터 열심히 저는 팔았습니다. 드디어 달러를 팔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때부터 뭐 1,500원 넘어간다 앞으로 뭐 국가에 위기가 온다 막 이러면서 더 막 강남 그런 데서 다 바꾼다고 하대요. 그러라고 하세요. 어디서 뭔 얘기를 저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저 혼자 하던 대로 할게요. 혼자 그렇게 해도 젓가락질 못해도 잘못 먹고 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지금 다 사실 거의 다 바꿨어요. 이제 달러 없어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거를 어디다 넣어놓을까? 신한 실버리슈 통장 하나 만들어 갖고 조금씩 넣고 금년 1월 언제 또 넣을까 은값 보다가 금년 1월 8일 10일 날 뭐 원자재 리밸런싱 하면서 흔들릴 때 그때 다 넣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열어봤어요. 벌써 수익률이 40몇 프로던데? 제 수익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계좌 까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 얼마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보는 흐름에서 이 삼각형이 지금 1,500원은 웬만해서는 정말 악재가 아직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1,500원은 안 넘고 버틴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죠.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 확신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7, 8년부터 보던 환율의 추세선은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만납니다. 언제예요? 2027년 내년 5월 18일 날 만납니다. 대충 보면. 1년 반 남았다는 거예요. 1년 반. 여기로 이 삼각형에서 가다 어디로 가겠어요? 위나 아래로 터지겠죠? 근데 위로 터지는 일은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전한 거예요. 이제 슬슬 가야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면 이 박스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하면 점점점 달러가 빨리 무너지고 우리도 잘하고 하면 점점점 안정되거나 그러겠죠. 그런다 해도 135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 저는 봅니다. 이게 새로운 저항선이 될 거라 봐요. 앞으로 한 3년 4년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빠르면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요. 잘하면.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카톡에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국가에 진짜 뭔 일이 터지고 오늘 뭐 인공지능 막 AI 무너지고 달러 사모펀드 전 세계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달러 자산 비중이 역대로 많은데 금도 못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 현대, SK도 자율주행 AI 때문에 올랐다가 그것도 같이 팍 빠지고 하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튈 수도 있겠죠. 막 이 정도까지. 그런다 해도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아까 신한 실버리슈 통장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금하고 은이 대운을 탔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적은 확률로 1600원 가면서 기다리면서 그 수익률이 낮겠어요. 미리부터 여기서 환전해서 은통장에 넣어놓는 수익률이 낮겠어요. 어떤 게 더 이득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거는 확률이 아주 적은데 지금 여기서 튀어봤자 얼마 튀어요? 몇 프로 튀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길 안 가고 아래로 간다고 하면 더 손해보잖아요. 미국 주식 사는 것도 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주식 사고 싶으면 다른 주식 사세요. 중국 주식 사든지 뭐 유럽 주식 사든지 한국 주식 사든지. 미국 주식을 왜 사요? 지금 환율이 제가 볼 때는 갈수록 환차익인데 환차손이 나는데 그럴 확률이 80%인데 이해가 안 돼요. 또 유명한 저기 3% 5% 10%가 와서 그런 얘기 했겠지. 그러라고 하시고. 그래서 항상 계속 달러로 가야 된다는데 날마다 아니다 바꿔야 될다 하더니 이제 제가 바꾸고 원화로 바꾸긴 다 바꾸니까 이제 오히려 달러를 사야 된다고 몇 달 전부터 그러대요. 참 재밌어요. 세상과 반대로만 가면 되나?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마침 지금 보는 달러 자산의 붕괴, 트럼프 때문에 기축통화가 붕괴되는 시간하고 딱 맞잖아요. 모든 국제 정세를 보면서 차트를 해석하니까 이게 또 들어맞는 거예요. 즉 언젠가 이 흐름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시간이 차트만 봐도 1년 반 남았어. 그 얘기는 1년 반 안에 달러가 크게 빠지고 완전한 자산시장의 춘추 전국 평준화가 쫙 크게 일어날 확률이 1년 반 남았다는 거예요. 들어맞잖아요. 대충. 그렇죠? 근데 위로 뜬다 하더라도 확률도 적고 뜨더라도 지금 그거 무서워가지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보다는 환전하고 지금 이 밑으로 최악의 경우라도 박스권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점점 안정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잘해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못해도 달러가 자꾸 가치가 트럼프 때문에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냥 빼고 트럼프 덕분에 달러가 붕괴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금은이 돌아가 금은에다가 다른 은행에 넣어놓기 싫으면 저처럼 넣어놓는 게 훨씬 앞으로의 모든 자산 확률의 변동성을 점쳐봤을 때 안전하다 이거예요.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런 건 저 몰라요. 수익률 보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저는 5년, 10년 단위로 옮겨요. 5년, 10년 단위로.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얼마 그런 거 몰라요. 밴드는 모르지만 큰 방향으로 환율이 어떻게 간다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고 지금 보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박스권으로 가도 결국은 1년 안에 탈출하겠죠. 1년 반 안에. 이 추세는 끝난다는 거예요. 달러는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실수만 안 하고 전 세계 금융의 어떤 빵 터져서 금융위기만 오지 않는다면 금융위기가 와도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서 계속 이렇게 안 가요. 잘해야 6개월이에요. 그리고 얼른 안정됩니다. 일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환율은 그렇게 본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여기서 환율을 그럼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흐름대로 이렇게 오냐 정확하게 그거는 평소에는 이렇게 못해요. 저도 환율 공부한 지 이거 10년이 넘었어요. 이거 가지고 환율을 한번 며느리도 모른다는 환율을 한번 좀 점쳐보려고 혼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예전부터 이거 가지고 지난 30년 자료를 가지고 별짓을 혼자서 다 해보고도 예전에 한창 이거 재미 붙였을 때 예전에 다 해봤어요. 2000 막 언제 쪽부터 해봤어. 이때 다 해보고 맞춰보고 아따 그죠? 제 채널에 와가지고 뭔가 뭐 얻어갈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야 이거 재밌는데 좀 알아보고 싶은데 하시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파고든 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파고들어서 아는 거를 그냥 다 풀어놓잖아요. 100% 풀어놔요. 네? 100% 풀어놓는데 이거 그냥 금방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이, 그만큼
뭐 하나 파고들면 고3 때 공부한 것만큼 저도 아직도 이 나이에도 그럽니다. 이 나이에도 뭐 하나 재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돈 벌어야겠다 하면 못 파고들어요. 재밌으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재미를 가지고 관심을 파고들면 지금도 밤 새면서 가끔 막 식음을 전폐하고 가끔씩 며칠씩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둔감한 사람도 뭔가 좀 눈이 트이고 하는 건데, 너무들 막 쉽게 세 줄 요약만 내놔라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정치로 마스터 플랜,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환율을 일부러 이렇게 가져가려는 거대한 힘이 마스터 플랜에 3년 동안 있으니까, 제가 큰 흐름을 딱 대전제를 잡고 가니까 이렇게 환율이 점치기가 그동안 쉬웠던 거예요. 그 어떤 해보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엔화를 봅시다. 엔화도 지난 3년 동안 지겹게 말씀드렸죠. 고도를 기다리며 엔화 강세 쉽게 오지 않는다. 영상 한 20개 만든 것 같네요.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안 듣죠, 사람들? 안 듣는 게 아니라 시중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엔화에 투자할 때 하라고 하시고요. 자, 엔화 문제는 최근에 이걸 봅시다. 자, 다카이치 때문에 쭉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같이 끌려 올라오고 있다고 작년 하반기부터 10월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보시면 최근에 이제 더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장에 꼼짝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부터 155엔으로 막 2단계 점프를, 퀀텀 점프를 해서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언제를 봐야 되냐면, 자, 중후원을 해산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니까 엔화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보십시오. 약해지기 시작하죠. 빵 뜹니다. 언제요? 이때네요. 여기 이렇게 뜨는데 1년 만에 최저로 갑자기 이제 여기서도 이 선도 뚫으면서 1월 13일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때 이제 엔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10년물, 20년물, 30년물, 40년물 국채가 다 난리 나죠.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다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세계적으로 어떤 자산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도 주요하게 봐야 될 것도 카톡에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30년물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일본 재무상이 또 나와가지고 미국과 인식을 공유해서 앞으로 뭔가를 할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도 잘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 미국이 나와가지고 그때 히토류 뭐 동맹을 맺자 해갖고 미국에 모였을 때였죠. 그래서 그때 미국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해줍니다. 아, 그래, 일본이 우리 도와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도와줘야지 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나와갖고 이날, 우리 저기 웬만해서는 일본 엔화가 너무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 당국이 좀 개입해도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가 환율 조작국으로 찍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내가 좀 승인해준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별로 효과를 그날 못 봅니다. 이것 때문에 잠깐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죠. 하루 이틀 만에. 우리나라 원화도 그때 그랬고요. 구두 개입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일이 벌어지죠. 다보스 포럼을 하러 갔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진짜로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2월 8일 날 총선을 하겠다 하면서 선언을 하고, 다보스 포럼 하기 전날이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뭐 지금 앞으로 총선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뭐 세금을 뭐 깎아주는 뭘 하겠다 또 막 그래갖고 정말로 이제 진짜 큰일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때가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린 때죠. 미국의 일본의 10년, 20년, 30년 그때였죠. 이거였어요. 여기 다 오르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때 마침 트럼프가 다보스에 가가지고 그린란드 다 잡아먹고 유럽하고 관세 전쟁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도 뜹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자기들 예상과 다르게 미국 국채 금리 버려 하고 달러도 약해지고 유로화가 강해지면서 4.25 위로 빵 뜹니다.
트럼프도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니야, 유럽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볼게. 일단 괜히 한번 해본 소리야. 관세는 무슨 하고 없던 일로 합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는 거 아니냐 하니까 무슨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뭐 총선한다고 똥볼 차갖고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그 영향으로 선진국 포트폴리오 같이 동조화돼서 오른 거야. 하지만 그날 정작 유럽이나 프랑스 국채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금리가. 그냥 미국만 올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제가 카톡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일본 금리 끌어내려 하면서 트럼프는 없던 일로 할게 유럽 관세하면서 끌어내리고 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까 본 것처럼 제2의 무슨 금융사가 나와서 앞으로 채권 2배로 늘리겠습니다 하면서 진화에 허둥지둥 나서요. 그러죠? 진화에 허둥지둥 나서면서 일본 10년물 금리부터 40년물 금리가 다 그날 이제 안정이 이렇게 쭉 빠집니다. 이번 주 후반에. 그렇죠? 국제 금리나 엔화나 달러나 움직이는 게 다 정치로 움직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 무서워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일본의 40년물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갑자기 일본 엔화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잠깐 불은 꺼졌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그래도 앞으로 돈은 더 풀고 엔화는 약해질 거잖아 하면서 여기 지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리면서 생각보다 쉽게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쭉 빠집니다. 근데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서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치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 정치가 뭡니까? 기사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에서 뭐 금리 동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는 안 흔들렸고 그 이후에 야간에 일어납니다. 야간에. 일본 중앙은행이 뭐라 하고 환율 국채 안정시키겠다 해도 조금만 움직였는데 일본 시장이 끝나고 야간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시중에 미국 시장에서 밤에 일본이 잠자고 있을 때 금요일 밤에 이런 소문이 퍼져요. 좀 보세요. 여기 일본 엔화인데 15분 봉으로 봅시다. 15분 봉으로 보면 어때요? 언제부터 떨어지나요? 여기 보세요. 새벽 자정부터 떨어져요. 엔화가. 여기서 한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하고 뭐 하니까 출렁하긴 하지만 그래봤자 저거 안 가요. 거의 엔화가 강세로 안 돌아가고 그냥 가요.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쭉 떨어지나 엔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나 봤더니 시간 보세요. 1시 15분, 새벽 1시 15분부터 떨어집니다. 토요일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토요일 자정 넘어서 사실 토요일 새벽부터. 그러니까 낮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날 밤 미국 시간으로 낮 시간이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일본의 노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맞죠? 일본에서 왜 갑자기 뭔 얘기가 나왔냐. 여기 보면은 뭐 기사가 몇 개 나왔는데 좀 이상해서 제가 봤는데 나중에 자기들도 잘 몰라갖고 허겁지겁 옮기느라고 기사가 주말에 다 쉬느라고 기자들이 엉터리로 썼더라고. 마지막에 제대로 된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 은행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레이트 체크라는 걸 했다고 그래요. 레이트 체크가 뭐냐? 시장에 이게 환시장에 있는 뭐 금융계에다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지금 얼마나 포지션들이 얼마나 있냐 지금 매수 매도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환율이 지금 엔저에 배팅한 애들은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지금 포지션들이 돼 있는 걸 다 물어봤다고 그래요. 보통 이런 건 언제 물어보냐 했더니 당국이 진짜 실탄을 투입해가지고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해갖고 달러를 들고 와갖고 달러를 팍 팔고 엔화를 사면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직전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포지션을. 야 지금 그 다 금융당국에 전화해가지고 전화 돌려서 그게 레이트 체크라고 그래요. 실제 작년에 160엔 쏟아갖고 시장에서 달러당 160엔 최고로 올랐을 때 한번
직접적으로 당국이 개입했을 때, 물론 대놓고 개입했단 말은 안 하죠. 절대. 환율 조작을 했음을 인정을 하는 거니까 유죄를 절대 말은 안 하지만 누구나 그렇다라고 알게 됐을 때도 그때도 시중에 레이트 체크 전화를 한번 쫙 돌렸다고 그래요. 지금 어때?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야겠냐고 매뉴얼이 쫙 나오게 되니까. 그러죠? 근데 이번에도 일본 중앙은행이 돌렸다고 그래요. 전화를. 일본 금융기관들에.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정말 당국이 들어가려나 하고 있었다는 건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별로 안 움직여요.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본 당국이 개입을 하려나 봐 하는데 떨어져도 조금 떨어졌다가 에이 설마 당국 개입해봤자 뭐 어쩌라고 별로 안 무서워했는데 새벽 1시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쭉 엔화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왜? 미국에서 더 무서운 말이 나왔어. 즉 당국이 개입하겠다 하는데 당국이 지 맘대로 개입해도 얼마나 개입하겠어. 맘대로 개입하면 환율 조작국이 되잖아. 그거는 미국의 확실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밤중에 뉴욕 시장에서 미국 재무부가 미국 연준에 오다를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오다를 내렸냐. 뉴욕에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재무부의 미국 재무부 장관의 오다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에 접촉을 해가지고 야 지금 엔화 환율이 그렇게 높냐? 엔화 환율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지금 달러에 나와 이런 거에 뭐 영향을 미국에도 끼치고 있는가 좀 알아봐라. 이거 좀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가 좀 알아봐라. 이런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믿을만한 통신 로이터 통신사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일본이 낮에 일본 은행들한테 야 우리가 당국이 개입하려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봐야 게 어떤 상황인가 좀 얘기 좀 해봐. 전화를 돌렸다고 하고 거기까지는 겁을 안 먹었는데 미국에 전화를 이제 미국 애들이 밤에 이제 자고 이제 아침에 시차가 다르니까 기지개 켜면서 일어났겠죠? 그때까지 일본이 잠 안 자고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다리다가 이제 미국 아침에 아침밥 먹었겠지 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에. 그래서 우리 일본이 금융당국이지 환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좀 봐주실랍니까? 못 본 척 해주실랍니까? 하고 전화로 허락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잠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니네가 당국에 갑자기 엔화를 막 개입을 해서 확 떨어뜨려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엔화를 확 강세로 만들어도 우리 미국 환시장에 큰 부작용은 없는가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 기다려봐라 하고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전화하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저런 얘기를 또 금융기관에 돌려서 전화가 왔더라고. 시중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결국 일본이 말로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풀어가지고 엔화를 확 끌어내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미국한테 허락받으려고 전화까지 돌렸고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해도 되겠냐고 자기네 연관 기관들한테 물어봤다. 이게 나오니까 환율시장에서 뜨뜻 도망쳐 하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환율의 투기 시장들이 앞으로 무조건 다카이치가 더 많은 돈을 풀 거고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서 자기 여당 의석수를 더 늘리면 지 맘대로 트럼프가 막 행정명령 마구 남발한 것처럼 일본도 더 많이 돈을 풀 거니까 엔화는 더 약해지겠지 하면서 여기서 재미 보려고 전부 다 투기 세력들이 여기 맛집이다 하고 여기 다 가 있어. 저기 불꽃놀이 구경하려고. 그러면서 웬만해서는 도망도 안 가. 그래봤자 결국 돈 더 풀 거잖아. 어쩌라고 하고. 근데 진짜로 야 일본이 저런데 어쩌라고. 근데 그날 밤에 야 미국한테 허락받으려고 전화까지 했대. 그러니까 일단은 도망가자. 뜨뜻하고 도망가고 실제 여기서 도망가기만 한 효과인지 아니면 역외시장 야간에
일본이 직접 투입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망간 효과가 더 크죠. 왜? 아까 본 것처럼 야간에 도망갔잖아요. 야간에는 야간 역의 환율 시장에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환율에 외부의 어떤 투기 세력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운용 폭이 적습니다. 낮 시간에 열린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개입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아뜨뜻 도망간 효과가 컸다. 근데 왜 도망갔냐? 지금 이미 저번 날 그린란드에 유럽 그린란드 때문에 트럼프가 유럽에 관세 매기겠다 했다가 한 발 물러선 날 미국 국채가 뜬 날 그때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때가 아니라 히토류 때문에 1월 둘째 주에 히토류 동맹 맺자고 미국에 우리나라도 부르고 일본도 부르고 다 불렀을 때 그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요새 환율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개입한다 해도 이놈들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일본은 저 총리가 헛발질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무슨 막 유튜버들이 나와갖고 12월부터 막 11월부터 1,500원 넘는다 막 그러면서 소학개미들이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도 지금 미국 주식으로 다 도망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고 해가지고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당국이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확 환율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그거를 미국이 허락해 준다라는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미국도 그때 베센트가 나와서 1월 13일 날 환율 시장에서 일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더 좋은 얘기 해줬죠. 그때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이렇게 원화가 약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 얼마든지 지금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이 조금 안정화돼도 나는 그러려니 할란다 하고 그때 말로만 지원을 해줬잖아요. 말로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진짜 전화를 돌렸다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히토리 동맹 때문에 1월 둘째 주 가서 얘기한 게 이번에 진짜 그때 약속했죠? 이제 진짜 실탄을 써가지고 개입할 겁니다. 너 좋은 대로 한번 해봐 하고 미국 허락이 오다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얼씨구 도망친 거죠. 그러면은 그때 히토리 동맹 모였을 때 일본한테만 그런 얘기 해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얘기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일본도 직접 미국한테 허락받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때 대한민국도 약속을 받아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조만간 그러겠는데 하면서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철수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죠?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떨어뜨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금요일 하루 동안 막으려고 별 노력을 했어도 안 떨어졌어요. 1470원에서. 그러죠? 근데 여기 날짜 보세요. 자정부터 11시 반 넘어가고 12시 1시부터 1분 떨어질 때 야간에 우리도 뚝 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개입한 게 아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우리를 도와주니까 일본 떨어지고 일본하고 똑같이 미국이 허락을 해주겠다고 2주 전에 약속을 우리하고도 했으니까 한국도 조만간 하겠나고 베팅 세력들이 환투기 세력들이 어뜨거고 도망간 김에 이렇게 됐다. 결국 환율은 뭐다? 지금 정치입니다. 정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동안은 십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지금 마스터 플랜 시작되고 지난 한 4, 5년 동안 봤던 환율의 흐름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전 세계 환율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그게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간다 하고 지금까지 혼자서만 보고 그렇게 맞춰왔던 거고 이제 이것도 달러가 붕괴되고 트럼프가 나오고 하면서 금과 은이 올라가고 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도 끝물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빠져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환율은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라는 거 지금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건 여기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보십시오.
달러 사재기 이제 안 할래. 뚜렷한 달러 매도세. 이거 언제적 기사야? 오늘 기사예요. 일요일 기사. 오늘 일요일 날 나온 기사예요. 여기 봤더니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며칠 전이죠. 우리나라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 사람들이 워낙 못 믿겠어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업들이 달러로 바꿔가지고 저금하고 있던 달러 예금 잔액을 집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2월 말에 비해서 지난 3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봤더니 달러 잔액이 3.8% 줄어들었다. 달러 예금 잔액은 환율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난해 10월 이후로 일본이 올라가면서 우리 원화도 같이 끌려 올라간 이후로 10월, 11월, 12월 4분기 내내 계속 뭐 그때부터 막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망가진다, 1,500원 넘어간다 하면서 유튜버들 나와서 떠들 때죠. 2달 연속 급증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전부 달러로 환전했다. 저는 그때 팔고 있었는데 그러죠. 근데 이것도 이제 1월 들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번 변화는 전체 달러 예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기업들이 주도했다. 기업들이 확 줄였다. 달러 예금을 달러를 팔고 원화를 샀다. 왜 그랬냐? 당국이 그런 거를 이제 외국의 달러로 괜히 가만히 들고 있는 거를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내로 바꿔갖고 들고 오면 그만큼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야 많이 꼬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서 기업들이 바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자체의 환율 연구소에서도 충분히 고점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안정될 것 같다 하면서 점점 매도를 한 물량이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개미들이 어떤가 봅시다. 나머지 20% 개미들. 개미들의 달러 매수 심리 역시도 이번 1월 들어서는 관망세로 돌아섰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달러 예금 잔액은 6개월 연속으로 이번 1월까지도 증가했다. 하지만 그 증가 폭은 이번 1월 들어서 크게 축소되었다. 라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 12월 한 달간 10억 9,871만 달러가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금년에는 그 1월 셋째 주밖에 안 지났지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개미들도 이게 아닌가 하고 주춤한다는 거죠. 환전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시경제의 어떤 환율의 흐름과 이런 거를 보는 것이 항상 늦어요. 특히 이미 달러 자산에서 전 세계가 빠지고 환율이 지금 쭉 퍼지는 국제금융계,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소개는 국제정세를 보고 움직이는 국제금융계 거시경제의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달러를 팔면서 달러 가치를 보면서 다른 나라의 신흥국 환율은 더 안정될 거라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영향을 받아갖고 생각보다 더 많이 뜨긴 했지만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끝물인데 항상 뒷북을 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국내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1월 와서 이쪽 길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주춤한 개미들은 이렇게 뒷북치고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영상 하나 이거 하나만 좀 보죠. 여러분들 한번 직접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리를 안 내려서 실기했다고 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안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한국은행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정책은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합니다. 또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한 25bp 뭐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요.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은 한 200bp, 300bp 올려야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해외에서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증명된 방법으로 흔들리지 않고 통화정책을 하는 거가 환율 시장에도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 6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 금리를 안 내려서 실기했다고 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안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한국은행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정책은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합니다. 또 환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식으로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제가 하는 평가가 아니라 대외적인 평가가 항상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장이 정치에 가장 많이 종속된 관료주의 사회로 외국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경제통이 와가지고 정치 여당이나 그런 압박을 정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뭐라 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보는 경제에 맞게 독립적인 자주권을 가지고 제대로 운용하는 그런 힘이 좀 약해요. 그렇게 외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도 어떤 이유로 어떻게 결정했다라는 시장에 메시지도 안 줘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충 니들 감히 알아서 하려고 나라님이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창용 총재가 외국의 어떤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다년간의 경험을 얻은 아주 글로벌한 인재로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와서 그 수준을 모르는 정치인들과 국민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안타깝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특히 윤석열 정권 시절에 아주 이 사람을 끌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집값이나 뭐 경제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뭔가를 할 거다 하는 자리에 한쪽에 끌고 와가지고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도 똑같이 했어요. 우에다 총재 데리고.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에 휘둘리는 모습이다. 뭐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보좌관한테 조금 들어갔고 조금 이만큼 아는 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이 나와갖고 맨날 욕하고 뭐 때리고 네가 못하니까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자기한테 뭐 하라고 자율권도 안 주고. 그렇죠? 근데 제가 금년부터는 그래도 그게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처럼 나와서 할 말 못한 말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봐요. 좋은 흐름으로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얼마 전에 그 환율 얘기하는 거 봤는데 좋아요.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완벽하게 이창용 총재한테 정권을 주고 나 대통령이 생각할 때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부담을 안 주는 겁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어렵다 잘 모른다 근데 대충 이렇게 잘 되지 않겠냐 그 정도 얘기만 하면서 전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금년에 우리나라의 환율을 방어하는 게 굉장히 매끄럽게 드라이브 되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기가 막히고 절묘한 모습 많이 나온다고 칭찬 많이 했죠.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창용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나라 망했다 하면서 이현주 의원부터 해가지고 다 제가 뉴스 자세히는 안 봤는데 썸네일만 봤는데 여당 야당 또 국회의원들 나와서 모든 탓을 또 이창용 죽일 놈 하고 국민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오랜만에 제가 볼 땐 글로벌한 인재가 왔어요. 그동안 그럴 자율권을 안 줬는데 금년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진짜 자기 속 얘기를 정권에서 압력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는 걸 제가 못 봤었거든요. 그동안은 정치권의 눈치를 봤는데 지금 언제는 정치인들이 나한테 금리를 올려라 이번에는 또 내려라 이런 얘기 하는데 뭘 모르면 샷다마우스 하라 이 사람도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금리를 올려갖고 뭐 환율이 움직이는 그러지 않다. 니들이 모른다. 내가 세계 금융계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해봐서 하는데 그 정도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한 25bp 뭐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요.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은 한 200bp, 300bp 올려야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해외에서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증명된 방법으로 흔들리지 않고 통화 정책을 하는 거가 환율 시장에도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 6개월 네, 이 얘기가 이제 마음에 와 닿으시죠?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지금 그 시장에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달러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다, 환율 방어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도시 괴담이죠. 몇 년째 오고 작년 10월부터 또 1475원 계속 찌르니까 그 얘기 또 계속 나왔는데 제가 아니라고 계속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하고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창용 총재도 대놓고 저처럼 원색적인 말로는 안 하지만 부드럽게 순화해서 말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달러를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환시장은 크게 대차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현물 시장이 있습니다. 대차 시장은 달러를 빌려주고 받는 그런 시장입니다. 현물 시장은 달러를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경상수지 흑자도 많고 여러 군데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물 시장에서 안 팔고 빌려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대차 시장에서 여러분 그 스왑 스프레드라든지 달러 가치를 해주는 지표를 보면 역대급으로 달러 값이 쌉니다. 왜? 빌려주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탈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과거에는 이 두 시장이 같이 갔거든요. 달러가 없어서 막 난리친 게 두 시장인데 지금은 달러가 풍부해서 빌려만 주려고 그러고 또 올라갈 기대 때문에 팔지 않는 이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보면 물론 그 이유는 뭐냐. 성장률이 격차가 난다. 금리 격차가 난다. 주식시장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달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있는데 안 팔고 빌려만 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브릿지 경제를 지금 팔로우.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런 거 뭐 재미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굉장히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세요. 안 하면 또 놓칠걸요?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달러가 없어지고 막 위기야 뭐 다 그러죠. 옛날에 달러 찾기가 어려워 이러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 찾기 너무 쉽습니다. 달러 풍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달러를 다 가져오는데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서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습니다. 다 뭘 하고 있냐면 어딘가 놔뒀다가 달러를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환시장은 크게 대차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현물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때 카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달러를 벌고 예전 외환 보유하고는 비교도 못하게 갖고 있어요. 한 달에 환율 방어하면서 달러를 써도 그 다음 달에 번 돈으로 다 채워집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화수분이에요. 화수분.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처럼 경상수지 흑자 나라는 그 남는 달러로 외국에서 돈 놓고 돈 먹기 장사까지 하는 나라예요. IMF 때 트라우마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지난 몇 년 동안 환율 방어 아니라고 다음 달에 이제 달러 외환 보유고 바닥나서 제2 IMF 제발 그런 이제 십몇 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휘둘리지 마시고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하고 커뮤니티에서 아는 척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겠죠. 그 얘기고 지금 특히 작년부터는 더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지금 대차 시장, 현물 시장 얘기하는데 제가 카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작년 마지막 4분기 동안 역대로 외국에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죠. 코스피 오른 거는 뭐예요? 달러, 미국 주식 이런 데서 제일 많이 글로벌 자산들이 돈 팔고 코스피가 돈이 되겠는데 하고 우리나라로 외국 돈이 들어온 거예요. 외국 돈이 작년 4분기엔 역대로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반기에 계속 들어왔고 그 지표 기사도 제가 데이터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달러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투자하지만 공장이나 산업이나 이런 데 직접 투자도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이펙 회의하는 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치 외교가. 정치 외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 보여주면 외국 돈이 확 들어와요. 그걸 데이터로 보여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현물 시장입니다. 한국에 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로 환전을 해서 코스피에 넣든 뭐 현대에다 넣든 어디 투자를 하든 땅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짓든 바꿔서 직접 외국인 돈들이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 써야 되니까 달러로 외국에서 들고 왔다가 우리나라 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니까 달러는 버리고 흔해지고 원화를 사는 움직임이 커지니까 원화 강세가 돼요. 원화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원화 가격이 시장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원화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차 시장. 그래서 이분 얘기는 우리나라는 이미 달러가 차고 넘치고 작년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주식 사겠다고 달러를 직접 와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갖고 들어온 현물은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왜 환율이 벌렁벌렁하냐? 대차 시장이 있다. 그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들고서 환투기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돈이 외국에서 그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왜 환율이 뜨지? 아무리 일본이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환투기 세력이 있다. 환투기 세력은 우리나라에 진짜 투자하고 우리나라 주식 살려고 원화로 바꾸지를 않아요. 환시장에서 달러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야 환시장에서 어떻게 해먹을까 하는 그 환투기 세력이에요. 그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대차 시장입니다. 대차 시장은 달러를 빌려주고 받는 그런 시장입니다. 현물 시장은 달러를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경상수지 흑자도 많고 여러 군데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물 시장에서 안 팔고 빌려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대차 시장에서 여러분 그 스왑 스프레드라든지 달러 가치를 해주는 지표를 보면 역대급으로 달러 값이 쌉니다. 왜? 빌려주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탈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팔라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러 들어오는 돈들이 아니라 환투기 시장에서 그 돈을 레버리지로 빌려주고 이자 받고 따박따박 하면서 그런 돈들이 투기 세력들이 더 많이 붙어갖고 우리나라 환시장을 갖고 놀고 있다. 예전처럼 진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가지고 외환이 없고 지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막 힘들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환투기 세력이 붙었다. 왜 붙었냐? 일본 하는 거 보고 붙으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안타까운 거는 뭔 이상한 유튜버들이 이거 봐라 막 하면서 뭐 여당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창용 너 때문에 망했다 막 이런 얘기하고 환율이 너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 하고 뭐 1500원 올라간다 막 사람들 선동하면서 서학 개미들까지 더 이렇게 역대로 환율이 높은데도 지금 달러로 더 빨리 바꿔놔야 돼 이런 걸 하고 있으니 환투기 세력이 더 달러를 이렇게 달러를 찾는 국민들이 많네? 나는 달러를 계속 빌려주면서 이자만 받아야지. 대차 시장은 더 활성화가 되겠죠? 답답하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은행장이. 이런 중앙은행장이 어디 있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이사에 뭐 3, 4일 전법이 어쩌고 저쩌고 축구 전술 다 얘기해 주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나라 환시장에 이걸 제대로 알아듣고 기사로 써주는 애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기사 읽어보고 알지. 그런 사람도 없어요. 답답하겠죠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과거에는 이 두 시장이 같이 갔거든요. 달러가 없어서 막 난리친 게 두 시장인데 지금은 달러가 풍부해서 빌려만 주려고 그러고 또 올라갈 기대 때문에 팔지 않는 이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보면 물론 그 이유는 뭐냐. 성장률이 격차가 난다. 금리 격차가 난다. 주식시장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달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있는데 안 팔고 빌려만 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브릿지 경제 이게 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환시장에서 환율이 더 오른다. 달러 막 더 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선동 좀 하지 마라 좀 그 얘기입니다.